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천박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회계 얘기할게요. 이게 이제 21년 11월 초예요. 초. 이제 시작이에요. 회계로 있어서는 지금 시작이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들이 이게 이제 많은 시기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회계 질문이 많아요. 회계 질문이 많고 그만큼 관심을 가질수록 더 잘 운영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서 자주 하는 질문들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주간보호센터 회계가 질문이 많았어요. 뭐 다음에 요양원도 하고 방문요양도 좀 하겠습니다. 주간보호 회계 질문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어르신 식대 간식비, 직원 식대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셨네요. 여러분들 어르신 식대 간식비, 직원 식대 구분의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로 굉장히 정확하게 잡혔냐면 재무회계 규칙이 우리가 사실 18년도부터 그 주간보호는 시작이 됐는데 이제 큰 기간은 18년도 5월부터 사실 시행이고 정확하게는 19년도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게 사실 옳아요. 근데 최초에 시작될 때만 해도 어르신 식대 뭐 이런 부분들을 뭐 명확하게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뭐 이런 큰 지침들이 막 명확하다 보기는 사실 어려웠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명확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르신 식대 간식비 같이 이런 그 비급여 부분을 받으실 때에는 받은 돈 그대로 쓰신다라는 것만 지키시면 돼요. 통장을 한 개를 쓰셔도 되고 따로 저 식대 통장을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100이란 돈이 들어왔으면 100을 쓰시면 돼요. 식대 간식비를 통으로 받으셔가지고 비급여를 그렇게 써놓으셨다면 그걸 이제 그냥 단순하게 생계비로 예산을 잡아 놓으셨다면 그 부분을 식대 간식비로 구분하지 않고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기관에서 6,000원은 예를 들어 식대, 아니면 7,000원은 어르신의 식재료비, 그 다음에 1,000원은 뭐 어르신 하루에 간식비 뭐 이렇게 나눠놨다면 그 잡아놨던 그 기준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이 부분이 모자란다면 우리 음식 보강을 해서라도 맞춰 주셔야 돼요. 최대한 실제 받은 돈을 맞춰서 진행하셔야 될 것이고요. 돈이 남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식재료비에 대해서 돈이 남게 되면 2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인복지 사업 안내도 굉장히 요즘에는 잘 나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르신 식재료비가 남는 경우에는 어르신 식재료비에 대한 전년도 2월금을 다음 해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월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남은 것들을 이렇게 2월하는 금액인데요. 돈이 남는 경우에는 2월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비급여는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내가 실제 받은 돈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에도 잡아 놓으시고요. 직원식 대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직원식 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 받아야 돼요. 원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으로도. 직원식재,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식대라고 봐야 될까요? 식재료비라고 봐야 될까요? 공단에서 직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수가나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하자 보면 직원을 위한 다른 그 조리원을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조리원 선생님 우리 계시잖아요. 그죠? 조리원 선생님에 대한 그 인건비와 그 다음에 연료비가 그 공단 수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직원 식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해 때문에 사실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어르신 식재료비를 받는 걸 가지고 그게 만약에 100이라는 돈이 있으면 어르신만 드시는 게 아니라 직원들까지 같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직원 식재료비를 안 받으면.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 식재료비를 받는 건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재를 주든 안 주든 뭐 그거는 기관 대표님이 정하시거나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시는 거겠지만 그 부분을 공제를 하고 주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건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상당히 노무적으로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는 보통 어떻게 답변을 보통 말씀드리냐면 식권을 발행해서 그 부분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식재료비를 받으셔라, 식대를 받으셔라라고 직원 식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에 대한 부분들도 예산으로 세입 처리해서 그 경비 처리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들어온 돈 대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때 많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혹시 기관에서 이 비용을 대도 되느냐? 기관에서 만약에 이 복지 규정에 직원 식대를 일부라도 지원한다, 아니면 100% 지원한다라는 말이 들어있다면 복지 규정상 그렇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기관에서 지원한다라는 부분을 할 때는 저는 통장을 따로 쓰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이게 어르신 식재료비하고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어르신 식재료비 들어온 거는 100인데 거기에 직원들의 식비를 복지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그게 만약에 50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그게 기관 운영비에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 비용으로. 그쵸? 그래서 150이라는 총액,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이 낸 100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다 모아서 낸 50원을 합쳐서 150원의 돈을 가지고 식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기관들이 있어요, 종종. 그걸 유의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를 복지 차원에서 직원 식대를 지원을 하고 그걸로 이제 식재료비를 충당을 하시겠다면 그러면 그것은 운영비에서 예산을 잡아서 어르신 식재료비하고는 다르게 취급하여 모아서 사용 경비 처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이 말로만 설명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예,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가볼까요? 두 번째 질문. 이 1년 미만 퇴직자 적립금 처리 방법. 1년 미만 퇴직자 적립금 처리 방법. 1년 미만 퇴직자는 어떻게 하냐? 적립을 했었는데, 뭐, 한 달에 12분의 1 적립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랑 뭐 연동되는 질문 하나를 먼저 답변을 드리고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꼭 12분의 1 적립해야 되느냐? 급여의 12분의 1을 적립하는 게 맞느냐, 퇴직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 같은 경우에는. 과다 적립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이에요. 우리가 인건비를 맞추기 위해서 퇴직자를 그 퇴직자가 만약에 월급을 200을 받는다. 그럼 그거의 12분의 1을 적립하는 게 아니라 그냥 10%. 그러니까 사실 12분의 1이라는 건 한 8.3% 정도 되는데 10%를 적립을 하고서 이걸로 인건비를 맞추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를 사업 안내 책자에 아예 넣어버렸어요. 지침을 아예 만들어버려서 그에 대한 부분은 일단 추가 적립은 안 된다라는 부분들로 답변을 먼저 드리고 1년 미만 퇴직자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주지 않는데 이거 어차피 그 인건비 처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퇴직연금, 퇴직금 제도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할 때 DC형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려줄 거예요. 이게 1년이 되지 않은 퇴직자에 든 돈은 이거는 세입에서 세입 처리라고 세출이죠. 마이너스 처리해야 돼. 마이너스 처리. 그러니까 원래 퇴직금으로 이분한테 모여있 돈이 60만 원이었어요. 한 사람이 1년 미만 퇴직자한테 모여있 돈이 60만 원이었다 그러면 그 60만 원이 다시 되돌아올 거 아니에요. 우리 기관에. 그러면 땡땡땡 선생님의 퇴직금 반환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인건비 수준이 맞았다가 다시 인건비 퍼센트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인건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퇴직금 1년 미만 퇴직자는 다시 마이너스 처리해서 경비 처리를 했던 것을 다시 취소해서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항목 구분하는 방법. 관항목 구분 가장 기본적인 거죠. 관항목을 구분하는 방법이라. 관항목을 구분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와 있어요. 그 공단에서 굉장히 잘 해놓은 교육자로 나와 있고 저희 국회의회에서도 이 교육을 되게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항목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냐고 또 그렇진 않아요. 예, 그렇진 않고 어느 정도 이게 이렇게 쓴다, 뭐 수수료는 뭐뭐뭐가 있다, 뭐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기보다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상 여러분들 제 예산을 짤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또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목이 실질적으로 감사를 받았을 때 틀린다 하더라도, 뭐 꼭 틀리란 얘기는 아니에요. 제대로 교육 받으시면 틀리지 않겠죠.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 산출 근거에서 예산 산출 근거에서 타당성 있게 만약에 잡아놨다면 조금 다르게 잡아놨더라도 제대로 잡아놨다면 실 여러분들이 상황이 닥쳤을 때 소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예, 그래서 관악목을 구분을 할 때 여러분들이 100%다 이 관악목에 대한 구분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외우고 있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고 애매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상 산출 근거에서 제대로 타당성 있게만 잡아뒀다면 이 부분은 나중에 지적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산출 근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잘못 쓰는 거 막 밍크 코트 사고 이런 거 말고요. 예, 타당성 있게 사용만 하셨다고 하면은 그리고 예산에 들어가 있다면 그러면 그 부분이 소명자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관홍목에 대한 부분은 한 90 정도만 공부를 하시고 10 정도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겹치는 부분들에 대한 거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거. 예를 들어 소규모 수선비는 10만 원 이하로 할까, 30만 원 이하로 할까 이런 것들. 옛날에 10만 원 이하였는데 지금 소규모 수선비 30만 원 이하도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되게 작은 돈이에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 소규모 수선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겹치는 부분들, 애매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타당성이 있고 도덕적으로 사용이 되었다면 지적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이게 굉장한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로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충당금 적립과 집행 방법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충당금 적립하고 집행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충당금 환경 개선 준비금이라고 하는 항목을 일부러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어땠냐면 운영 충당 환경 개선 준비금을 적립하고서 남는 돈이 잉여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렇게 이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개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그 지침을 보면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충 환경개선 준비금을 적립하고 그 이후에 남는 돈을 잉여금이라고 하고 그 부분을 법인 전출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 수준만 맞추면 이게 잉여금을 충족하게끔 지금 되어 있어서 충당 적립 환경 개선 준비금 준비금 적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집행 방법에 대해서 사실 모르셔도 될 수도 있긴 한데요. 운영 충당 환경 개선 준비금 적립이 예전에는 막 보험으로 적립을 하면 된다. 뭐 이거 돈 뽑았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막 들으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21년도 지침 그렇지 않아요. 보험 적립 못 해요. 예. 못 합니다. 예. 그 어쩔 수 없이 그 이 지침 변경되기 이전부터 적립하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전액 현금화가 가능해야 합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전액 현금화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적립하신 기관들이 아니라면 지금 적립하셨다가는 이 부분이 회계 부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운영충당금 적립이나 환경개선 준비금 적립은 굉장히 타당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저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내용 자체가 운영충당 환경개선 준비금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준비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기관을 리모델링 할 일이 생긴다 몇 년 뒤에 그러면 그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그 기간 동안 내가 돈을 모아놓지 않으면 대표님이 그 돈을 다 책임져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기관에서는 우리 그 상위 기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굉장히 어렵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한 돈은 그냥 전입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차라리 기관에서 어느 정도 십시일반 모아서 그걸 2년 이상 모아서 쓸 돈을 쓰고 대표님한테는 피해 가지 않게끔 하자. 우리 기관 내부에서 기관 내부 회계는 내부에서 책임지자는 의미로 모인 것이 충당금 적립과 환경개선 준비금 적립입니다. 근데 이 적립조차도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요. 3번 코드인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님 결정을 하고 시군구에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1, 2번 코드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이나 2번 코드 주간보호 방문요양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운영인에 보고하고 계획서를 시군구에 보고를 하시고 나서 적립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안타깝게도 계획을 하지 않고 그냥 적립하셔요.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적립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계획을 가지고 적립을 하셔야 된다. 보험으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집행 방법을 보면 집행 방법은 처음 계획을 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돈을 어떻게 쓰겠다예요. 2년 이후에 나는 리모델링 하는 그 계정으로 사용을 하겠다. 뭐 장비 유지비로 사용하겠다. 뭐 이런 그 목적이 있어요. 계획은 그렇잖아요. 그 목적대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만 만약에 지금처럼 코로나처럼 굉장히 힘든 시기에는 한시적으로 충당금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금을 가지고 뭘 살 수 있다? 인건비를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목적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이 사전 면담을 시군구 담당자 주무관님과 하시고 나서 적립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중요한데 의외로 잘 넘어가세요.